협력적인 관계 구축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수용성 결여입니다. 대중은 리스크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RIPBR이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충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두 사안으로 용어의 정의와 이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허가를 예를 들겠습니다. 가산제 국가가 되었던 동양권에서는 허가는 주체가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상위의 위치에서 동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허가는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의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허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authorization과 license입니다. authorization은 권위를 부여하다 또는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특정 활동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권위, 즉 authority의 존재와 그것의 공식적인 부여 과정에 무게를 둡니다. 라이센스는 허용 또는 자유로운 행위의 법적 승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승인 과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법적 제약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두 용어는 공통으로 권한의 부여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오소라이제이션은 더 넓은 맥락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라이센스는 구체적 활동에 대한 법적 회로로 예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가나 오소라이제이션과 라이센스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존하는 의미적 차이는 IAEA 기본 안전 원칙의 제1원칙, 원자력 안전의 궁극적 책임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아까 오순종 박사님께서 하신 강연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 결국 문화적인 차이가 어문화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차이까지를 다 고려해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4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포한 SMR 안전 규제 방향에는 혁신적 설계 특성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한 안전성 확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 SMR 안전 규제부는 RIPBR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가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연구 과제를 기획했습니다. 첫째, RIPBR 전환의 단계적 적용입니다. 기존 규제 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RIPBR 요소를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합니다. 둘째,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입니다. SMR의 낮은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여 안전성 평가 기준을 차별화합니다. 예를 들어 SMR의 설계 특성을 고려한 비상계획 구역 설정과 같은 차등적 접근이 적용됩니다. 셋째, 국제협력과 규제 조화입니다. IAEA 및 NRC와의 협력을 통해 RIPBR 기반의 기술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는 SMR 규제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피드백 및 학습 시스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RIPBR 방식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SMR 설계와 원전 경험을 지속해서 피드백합니다. 국내 RIPBR 로드맵의 필요성은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SMR과 같은 혁신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행 가능성은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적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RIPBR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일본의 검사 제도가 우리나라 종래의 정기 검사에서 규제 감독 체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원들이 규제 검사자들이 상당히 그 역량
중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라는 혹은 어떤 리스크라는 정보에 대해서 기존의 규정적인 방식으로 검사하는 소위 체크리스트를 벗어나는 검사를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IPBR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규제자의 역량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국내 RIPBR 로드맵은 기존 규제와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점진적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R 규제와의 연관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인정받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RIPBR은 SMR 시대를 맞아 필수적인 규제 패러다임입니다. RIPBR의 성공적인 도입과 예는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 규제 효율성 증대, 국제적 신뢰 강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추진단은 SMR 규제국가 RIPBR 도입을 통해 안전성과 혁신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민입니다. 저는 그 규제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규제기관에 오래를 계셨던 분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거나 건설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규제와 피규제들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이런 걸 돌아봤습니다. 25년, 30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규제의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발전소, 그전에는 발전소 불시정지가 일어나더라도 사업자가 알아서 조치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치가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정기검사 끝나고 나서 정기검사 임패승인 회의를 하는데 현장에 출장 갔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출력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의를 끝나고 바로 올라가죠. 그럼 그게 바로바로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들이 25년 전, 30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지식이 더 모자랐을 때였었어요. 틀림없이.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발전소 헤어지면 불시정지 일어나면 어떤 거는 한 달이 넘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며칠,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갑니다. 정기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임계승인 회의를 하는 게 최소한 지금 평균으로 나온 데이터가 6일이에요. 6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왜 정말 이게 안전성을 오히려 이 시간이 높이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건가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저는 절실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규제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것은 발전소 운전하는 사람들의 오너십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디스트로이 한다는 아까 그 말이 있었는데 그걸 언제 절실히 느꼈냐면 2020년에 제가 국내 25개 원전에 안전문화 점검을 했습니다. 100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제가 필드에서 진짜 실제 기기를 조작을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절실히 느꼈던 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분들 대답이 뭐냐면 이거 규제기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왜 이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규제기관이 이거 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결정을 내가 오너십을 내가 가지고 이건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건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규제기관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하지만 하라는 소리 안 했으니까 안 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시시콜콜하니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손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안전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NRC가 ROP 20년 넘게 하고 난 다음에 현장 운전원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현장 운전원들이 옛날에는 규제기관이 이걸 시켜서 했습니다. 아니면 규제기관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규제기관, 그 현장 운전원들 그 사람들 얘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그런 식의 생각인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어떤 게 더 안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더 리스크를 크게 유발하는가를 보려게 됐다라는 얘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발전소의 퍼포먼스를 90%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저는 그 기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내 거야. 내가 이걸 안전하게 해야 돼. 어떤 게 더 위험한 건지 어떤 게 더 안전한 건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관이 놓여지게 만들어야만 규제는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점점 더 뭐가 문제가 많아지면 규제가 더 많아져요. 검사는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항목은 늘어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면 아까 컨테인먼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컨테인먼트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직경 약 60m, 70m짜리 두께가 1.2, 1.5m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높이가 70m짜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이런 컨테인먼트가 있어도 불안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ISMR 얘기가 나오고 있고 SMR 그 다음에 마이크로 리액터가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NRC에서 펑셔널 컨테인먼트라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펑셔널 컨테인먼트는 뭐냐? 그렇게 큰 컨테인먼트가 아니라 트리소라는 해결력, 소위 말해서 우리 좁쌀 알갱이보다도 더 작아요. 그만한 해결력과 컨테인먼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만한 해결력 그 안에 들어있는 큐브를 몇 개를 쏴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해결력, 핵분열 물질은 그 안에 가둬져 있지 나오지 않더라.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 해결력을 쓴다면 그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안 쓰고 펑셔널 컨테이너를 쓰는 걸 허용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지금 70m 두께 1.5m짜리 콘크리트의 컨테이너에서 앞으로 세상은 좁쌀만한 거에 대한 컨테이너를 인정해줘야 되는 세대로 우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거 우리가 그렇게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미 갔어요. 아까 강 교수님도 얼마나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가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너무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정말 돌을 잘못하면 이게 다리 계속 무너질 것 같아요.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는 이런 자리가 논의장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콘센서스를 모아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안전법 92조에 이런 게 있어요. 원전에서 고장 등 발생할 때는 보고를 해야 된다. 장애조치 및 그 보고에 대한 규정이에요. 안전법에. 그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장이 일어나면 고장으로 인한 시설 안전성이 위협받을 경우에 원인 제거 정상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며칠씩 늦어지게 되고 어떤 때 한 달을 지연시키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고장으로 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 이거 무슨 결정할 거예요? 뭘로? 지금 이거를 뭘로 우리는 다 결정하려면 뭐가 하나 고장 났으면 그게 완전히 복구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원전에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한 번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진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자율적인 안전 조치, 자율적인 안전 행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엔커리지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자나 사업자나 이 정도라면 우리가 서로 이거 괜찮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고 저는 그게 리스크 인폼드 퍼포먼스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중대사 보호 분야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패널 디스커션에 백 교수님께서 저를 한번 와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번 패널 토에서 리스크 정보의 활용과 규제라는 제목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여러 워크숍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토론들이 있었고 그런 토론들을 다 이렇게 뒤로 한번 돌이켜보면 내용이야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각자가 각각에서 이 토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그 당위성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토의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결론 없이 그전 워크숍도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고 그래서 왜 그럴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가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그 발표장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말로 하면 보고 것 같아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해서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패널을 하시는 분이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살짝 담아보고 싶고요. 근데 사실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 히트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연결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간단한 스토리 라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워크숍의 미션이 원자력 안전 규제의 미래를 논하는 장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지금 그 정보를 리스크적으로 활용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이 퀘션이 right time이냐 아니면 right question이냐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타임라인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원자력의 제2의 르네상스가 오고 있는 뭔가 도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이 원자력 안전 규제의 미래라고 하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그 질문이 첫 번째로 미래는 무엇을 준비함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사실 현재 살고 있으니까 미래를 논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선제 조건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그 워크숍의 내용들을 쭉 보면 현재 이런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그런 당위성은 굉장히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선제 조건, 다시 말해서 과거의 숙제를 우리가 했느냐 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완의 숙제의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센티멘트를 갖고 있냐면 현재 뭔가가 교착되어 있는 상황 같은 답답함,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왠지 공허한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결론이 잘 안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과거의 숙제가 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규제든 연구계든 산업계든 모두가 오랜 기간 동안에 체계를 잘 구축해 왔습니다. 그게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를 떠나서 겉보기에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규제나 산업 간에 이게 합리적인 거다, 아니면 비합리적인 거다, 효율적인 거다, 비효율적인 거다,
견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져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견해 차이는 사실은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오면서 그 견해 차이가 어떤 나름대로의 맥락과 역사와 원인과 이유들이 그 속에 계속 이제 빌드업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를 논하는 것이 그 일이 얼마나 당위성이 있더라도 과연 효율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어떤 특정한 이슈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견해차 해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안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의 설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규제와 개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규제와 개발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거를 작년에 돌아가신 최강식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컬럼들을 쓰셨는데 제가 그거를 볼록처럼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씹을 수 있나요? 요 그림이 이제 최강식 박사님께서 한 컬럼에서 쓰신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는 미션이 있고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처음에 오브젝티브를 만들고 그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인풋을 구성하고 프로세스를 돌려서 아웃풋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그걸 어치고 평가해서 그 미션을 달성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앞단에 있는 오브젝티브하고 어치브먼트 부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 규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인풋을 만들고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은 어찌 보면 사업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단에 있는 부분은 효과성을 의미하고요. 뒷단에 있는 부분은 효율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서는 리스폰시빌리티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제 쪽에서는 나름대로 퍼블릭 입장에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개발자 자리에서 같은 미션을 두고 보지만 이것들이 각자가 리스폰시빌리티와 오브젝티브네스와 그 다음에 퍼포먼스나 어카운터빌리티가 모두 만족이 돼야 우리가 설정한 미션이 어컴플리시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effectiveness와 efficiency의 이 두 관계, 다시 말해서 그 두 단에서 함께 계속 신뢰를 쌓고 소통을 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길었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게 사실은 어떤 당위성에 대한 각자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진심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요. 또 건설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허들이 있습니다. 그 허들을 좀 진취적으로 깰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각자의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그것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논의에 제가 많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좀 빌드업하는 노력을 퍼블릭의 억셉턴스를 노력하려고 했던 노력만큼 이상으로 더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선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한번 들은 거죠? 네, 원자력 연구원의 백원국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하루 종일 규제만 생각하면서 오롯이 놀았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쉽게 우리가 RIPBR 하지만 결국 오늘 다뤄진 걸 보면
그 앞에 이제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리스크 인포드 퍼포먼스 베이스드 레귤레이션 관련된 걸 얘기를 했는데 결국 또 여기서도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부분하고 퍼포먼스 베이스드 부분하고 완전히 이제 적용 대상이 다르고 또 리스크 인포드는 양쪽에 다 연결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규제가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안 되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있었어도 리스크 인포에 대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다를 거고 또 실제로 발표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봐도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인구 박사님이 이미 얘기했지만 저는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새롭게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RIPBR 저는 TI부터 시작해서 TI RIPBR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모호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좀 자의적인 규제 또는 과도한 규제 이런 게 결국은 모호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도입되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용어부터 명확하게 정의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IAEA가 ESRS가 보면 리스크 인포드 레귤레이션 관련돼서 용어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건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런데 좀 대중 소통까지도 가능한 수준의 명확한 용어들을 우선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리스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초안을 만드시고 이걸 다른 분야들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용어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의 문화,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게 다른 나라하고 너무 다른 독특한 환경에서 이걸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그 과거에 우리가 원자력 안전 정책 성명, 중대사고 정책 성명을 했듯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적절한 수준의 이 정책 성명이 먼저 권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걸 뒷받침하는 마일스톤이 나오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PBR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나 리스크 인포드로 가면 규제기관의 권위,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하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위를 갖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규제가 현재 이 모양이 된 것은 결국 규제하는 분들 책임도 있죠. 책임도 있지만 산업계에 계신 분들 책임도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문화 그리고 우리 정치 환경이 가져온 책임들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규제기관이나 규제자에 대한 공격 사실 킨스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분이 원자력 안전과 미래 보호 대표가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킨스를 공격해서 상수를 입혀야 원자력 안전 체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결국은 킨스 원안이 사무처 원안이 또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까지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되고 적어도 몇 쪽짜리의 그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분석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도 그걸 가지고 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원자력을 벗어나서도 그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그 앞으로 우리가 결국 수출하는 나라고 또 SMR을 개발해서 수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 하나가 미국의 지나치게 경도돼서도 안 되고 또 유럽이라는 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과 좀 맥을 같이 하는 IAEA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리더십도 늘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자력 연구원 남준환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워크숍에서 선진원자로 RIR 관련 발표를 하기로 요청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올해 연가로 한국에 가는 강교수가 생각이 나서 강교수의 발표가 조금 더 인터레스트할 것 같아 강교수 발표를 부탁드렸고요. 저는 대신에 패널에서 SM이나 IAEA나 GF 같은 국제리그의 동향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주제 자체가 선진원자로서 조금 더 폭넓게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IAEA 같은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RIPBR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가 2007년에 테크놀로지 뉴트럴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거는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가 슬슬 시작되던 그 당시에 이노베이티브 리액터에 대한 어떤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통일 표준화된 어떤 그 기계체제나 설비체를 만들고자 했는 그 보고서가 나왔었고 그러나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제 그것도 얘기가 없다가 SMR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ITRM이 테크놀로지 뉴트럴 프레임워크가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IA 홈페이지를 보면은 캐나다의 CNSC가 거의 IA 방문을 써가지고 자기네 SMR 구제를 하고 있다고 나오고 이제 GF 제프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에 가면 리스크 앤 세이프티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제프 모든 노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설계 원칙이나 안전 원칙을 이제 요약하고 연구하는 그룹인데 그룹에서 2011년에 ISAM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라는 방법을 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였냐면은 제프 노역에 상관없이 모든 노역의 설계 초기부터 설계를 완료할 때까지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안전성 평가치제입니다. 이건 뭐 구제체제나 그런 건 아니고 안전성 평가치제인데 퍼트 이거는 좀 이상한 걸 썼는데 디터미니스트 앤 피노미널 클리니컬 어널리시스 PS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혼합해야 가장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 방법을 작성할 때 저도 멤버로 들어가서 그 방법에 관여를 했는데 되게 좀 나오게요. 이 방법이 쓰이겠나 싶었는데 올 6월에 ANS 봤더니 일본의 J 친구가 2명인가가 자기가 SF에 대해서 이 ISM을 적용해서 아직 평가를 했다는 그런 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나 이 두 가지 IA 어프로치나 GP 어프로치나 아까 강교수가 얘기했던 TI, RIPB 어프로치나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찾아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엑셀론이 그 미국의 VHTR을 지으려고 하면서 NRC에 프로포즈를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VHTR을 지을 테니 이런 라이센스 프레임워크를 좀 써주세요 했던 게 NRC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2000년 8년도가 그 NRC에서 테크놀로지 뉴트럴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을 다시 냅니다. 그게 아마 이 세 가지 모든 프레임워크의 그 테크니컬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98년도 NRC가 RIPBR에 대한 옵션 세 가지 발표를 합니다. 이제 95년도에 PRA 파리스 스태프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NRC가 세 가지 옵션을 하는데 옵션 1 아무것도 안 한다. 기존치대로 간다. 옵션 2 정치적으로 리스크 정보를 내려간다. 옵션 3 완전한 리스크 베이스드 레귤레이션 체제가 만든다. 당연히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옵션 1은 날라가고 옵션 3는 너무 과격하니까 공식적이니까 옵션 2를 택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리스크 인폼 레귤레이션 간다 했지만 옵션 3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퓨처 리액터 라이센스를 연구를 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아이네리 과제라는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뭐 MIT, K 이런 데가 들어가서 같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옵션 3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테크놀로지 뉴트럴 프레임워크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미국의 그 NRC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뭔 소리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맥락이 딱딱 잘 맞는 이런 게 있는데 옵션 3가 현재 결국은 이 한국에서 발표한 TI, RMP까지 오를 보이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어서 결국 이제 뭐 RIPBR가 고순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RIPBR을 전공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고 많은 나라들이 따라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본도 ROP를 도입했지만 이번 10월에 일본에 있었던 국제업체가 거기에 디렉터가 한 명 나와서 미국 ROP를 설명하길래 좀 물어봤습니다. 니네 이게 제대로 된 거 같냐? 그랬더니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다. 왜? 이게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리스크 평가가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NRA 직원들이 리스크 평가를 하는데 좀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일본은 재미있게도 그 NRA가 산업재 PRM을 했습니다. 그 리스크 평가를 자성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오면은 뭐 아시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면 기술이 부족하구나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을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RIPBR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어려운 개발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제도가 부족하구나. 그 제도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 애완도 시범들만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제도 생각처럼 안 되는구나. 안 될까라고 다시 미국을 되돌아갔더니 미국도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RIR로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거기 미국 문서를 보면 컬처럴 체인지라고 나옵니다. 기존의 그 문화에서 리스키 폼들 컬처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문서를 쓰면 누구도 자기가 하는 일에서 생소한 걸 바꾸는 걸 싫어하고 거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앞에 발표에서 나왔지만 NRC는 예서 300일 밖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규제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NRC 다큐멘트 들어갔더니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라고 써있더라고요. 거의 불뻔했다. 우리나라 말로. 그걸 이렇게 써있고 산업체 입장도 그 당시가 디레귤레이션 시대였습니다. 그전에는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그 디레귤레이션 이전에는 경상도는 경상도 발전소 전기만 써야 되고 강원도는 강원 발전소 전기만 써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효율이 나빠도 비싸게 빌면 돼요. 그러면 발전회사는 그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기를 없애버렸어요. 강원도 사람이 싼 경상도 전기를 갖다 쓸 수 있게 됐어요. 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효과성을 높여야 되는 또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박함이 있는가? 과연 RIPBR의 절박함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탈핵할 때 젊은 원자력 공공기관 직원이 자기 상사한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 월급을 주겠죠? 이게 우리나라 현재 원자력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절박함이 있느냐? 그 절박함을 원자력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까 미국은 RI 시작도 그렇고 아까 강교수 발표를 봐도 초당적인 의회의 지지와 표시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RIPBR을 가기 위해서 그 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는 기술 제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걸 실제 이행시키기 위한 드라이빙 포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거냐? 내부에서 만들어야 거냐? 외부에서 만들어야 거냐?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견들을 제가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좀 허물고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플로어에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훌륭하신 이 규제 또 안전 관련된 전문가의 발표도 잘 들었고 오늘 패널 분들의 의견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들 지나가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산업계에 있다가 좀 공공기관에서 원전 설계를 하다가 지금은 SMR 개발 쪽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테크놀로지 이거 김인구 단장님이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쪽이 빨리 잘 정비되어서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미국의 NRC가 갔던 길을 사실은 우리나라의 규제 체제나 기관들이 대충 이때까지 답습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10CFR52 해가지고 원스텝 라이센싱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한중간고 말했죠. 어중간하게 끝냈어요. BC 못하고 BA까지 디자인 프로그램까지는 끝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APX1400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짓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원스텝 라이센싱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겠다. 만약에 BC까지 도입을 했더라면 그때 그런 생각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앞으로 미국이 NCFR53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규제 체제를 2027년까지 만든다니까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2처럼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형식으로 끝내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리고 다행인 거는 우리가 앞서가는 선생님 같은 선배가 있다는 미국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행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 코멘트고요. 그래서 우리 김인구 단장님, 우리 비경수형 SMR 관련된 규제 체제가 우리나라에 대략 언제쯤 되면은 좀 개발자들이 가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신지 그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경성 SMR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추진단 성격에 저희가 시행 조직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서 이제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저희가 주를 보고 있고요. 아직 비경수형 SMR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조정호 부장님이 기반조사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기반 연구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ISMR, 이제 경숙 SMR과 ISMR 사업과 함께 이제 오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경숙 SMR에 대한 사업화가 구체화되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제자만 규제기관만 바라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라이센싱 모더나이제이션 프로젝트에서 마찬가지고 이제는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허가나 이제 이런 라이센스의 그 어떤 문화적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사업자가 진짜 어디가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전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여기서 확보할 법을 저는 옛날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 발전하다가
탈원전 반대 운동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서 있습니다. 최근에도 원자력 안전위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문정권 때 대한민국 탈원전을 앞장서서 시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 안전 규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참 부럽다. 한국은 답답하다. 지금 아까 솔직히 제가 들으면서 많은 제안들을 해서 그대로 가면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원안에서 낸 안들을 보면은 그게